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깨달음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한파경보가 내려진 한겨울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돈다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연신 경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좁은 원룸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이상하더니 그날 아침 완전히 멈춰버렸지요. 설상가상으로 전기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전기요금을 밀려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금방 냉장고처럼 차가워졌고 창문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몇 겹 덮어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온도계를 보니 실내 온도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배터리도 거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들 진우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지금 큰일 났어. 보일러가 고장나고 전기까지 나가서 방이 너무 추워. 그러시구나. 그럼 수리기사 부르세요. 오늘 토요일이라 아무도 안 받더라. 내일 일요일인데 어떡하니?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이불 더 덮고 계세요. 진우야, 엄마가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 잠깐만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미경이도 약속 있대요.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늦겠어요. 어머니 정 힘드시면 119라도 부르세요. 전 지금 정말 바빠서요. 진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추위보다 더 차가운 것은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옆집이라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계세요? 우유 배달 왔어요. 우유 배달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토요일인데 우유가 그대로 있네. 아저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곧 119가 출동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세요?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아들이 있기는 한데. 빨리 연락하세요. 환자분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제 휴대전화로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아들 진우가 며느리 미경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며느리 미경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체온증이래. 입원해야 한다네. 입원이요? 그럼 누가 간병을 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어머님 간병까지 어떻게 해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양병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하지만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병원 가시면 따뜻하고 식사도 나오고 좋잖아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집이라도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좁아서요. 애들 방도 따로 없는데 진우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우 부부는 입원 수속만 해주고는 급히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올게요. 편히 계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병원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그 눈처럼 제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때 이 나라 교육계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교장 선생님까지 지냈고 퇴직 후에는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학습지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의 통장에는 20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지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요. 아들 진우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남편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진우는 18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래요? 아빠, 아들은 영안실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 매달렸고 진우를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 꼭 좋은 대학 보낼게. 아빠 없는 만큼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줄게. 진우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저는 소주잔을 올렸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진우에게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 용돈, 영어 학원비, 해외 연수비까지 모두 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진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지요. 대학을 졸업한 진우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경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미경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될 미경을 만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고 말투도 건방졌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저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두 제가 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5억을 지원했고 결혼식 비용과 혼수까지 모두 댔습니다. 총 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우와 미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제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육 시장이 급변하면서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차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당분간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집이 좁아서요. 얼마 안 걸릴 거야. 다시 일 시작하면 나갈게. 어머니, 집사람과 상의 좀 해볼게. 결국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작은 원룸 월세를 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진우가 안내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이 딸린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요. 고맙다, 진우야.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진우가 월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돈이 끊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애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청소 일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밤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수민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진우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손녀를 봤는데 어떻게 안 와? 미경은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 문병객은 사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문병객이 아니라 할머니야. 어쨌든 불편하니까 가주세요. 저는 아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진우 가족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처가에도 가야 하고 해서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알았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명절날 홀로 TV를 보며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고독한지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추운 겨울날 저는 쓰러졌던 것입니다. 요양병원 침대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컸지요. 진우는 날 입원시키고 난 후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너희는? 저희는 잘 지내요. 애들도 건강하고요. 지훈이랑 수민이는 안 데려왔니? 애들은 학원 가야 해서요. 30분도 채 안 되어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로 안부만 물어올 뿐이었죠.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송편은 드셨어요? 그래, 여기서 나왔단다. 그럼 됐네요. 저희는 처가 가야 해서 바빠요. 다른 어르신들은 명절이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손자들이 음식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가족들 안 오세요? 같은 방을 쓰는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에구, 그래도 명절인데. 김할머니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제가 교사였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럼 우리 손자한테도 책 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손주들이 방문하며 저는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지요. 할머니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봉사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요양병원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가나 다라 따라 해보세요. 가나다라. 어르신들은 아이들처럼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80평생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쓰네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지요. 어느 날 원장님이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후원자가 되실 의향이 있으세요? 후원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금전적인 후원이 아니라 재능 기부요.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은 뭘 공부할까? 저는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었지요. 할머니 저는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될 수 있단다. 정말요? 우리 엄마는 가난해서 안 된대요. 그건 엄마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큰 꿈을 꾸다가 실망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지.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아들을 닮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돕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과 재능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방문객이요?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진우 일이 없었고,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가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한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 박윤석 씨의 유산 관련입니다. 유산이요? 남편 돌아가신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인께서 남기신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큰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인께서 젊은 시절 경기도에 작은 땅을 사두셨더군요. 그걸 선생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땅.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결혼 초에 친구와 함께 투자한다며 산 땅이었습니다. 평당 몇만 원 하던 작은 임야였지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억.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확히는 598억 원입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선생님께서 정당한 소유주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거 꿈인가요? 현실입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는 상세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600억.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다면 회사가 부도 나지 않았을 텐데, 이 돈이 있었다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진우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선물이 이제야 빛을 보네요. 꿈속에서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고마워요. 여보,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재단이요? 내 교육소의 계층 아이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세움교육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세움은 새로운 꿈을 의미했습니다. 재단에는 100억 원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과 계획 실행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박 선생님 재단 이름을 꼭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익명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장학금 지원이었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형편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한 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손자 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안부 전화를 할 때 진우에게서 소식을 들었지요. 할머니,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울대 갈 수도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에요. 손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단 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박지훈 학생 특별히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이사님. 재단에서는 저를 익명이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이가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발 기준은 공정했습니다. 성적과 가정 형편, 인성을 모두 평가했고, 지훈이는 그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요. 명절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왜, 무슨 일이니? 지훈이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대학 졸업까지 전액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세움교육재단이라는 곳인데 처음 들어봐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 손녀 수민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재단을 통해 수민이가 다니는 학교에 최신식 도서관을 기증했습니다. 공사비만 20억 원이 들어간 멋진 도서관이었습니다. 세움교육재단에서 우리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준대요. 수민이가 집에 와서 신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을 타고났나 봐. 며느리의 말을 진우가 전화로 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네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세 번째는 진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단을 통해 진우 회사 근처의 문화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어 자격증, 취미 활동까지 다양한 강좌를 열었지요.
어머니, 우리 회사 앞에 새로운 문화센터가 생겼어요. 그래? 거기도 세움재단에서 만든 거래요. 이름이 자꾸 보이네요. 좋은 곳인가 보구나. 프로그램이 다 무료래요. 저도 영어회화 수업 들으려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네 번째는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회사 인근 지역에 직장 여성을 위한 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다가소와 휴게실, 상담센터를 갖춘 곳이었지요. 여보, 우리 회사 근처에 좋은 시설이 생겼어요. 미경이 집에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애들 맡기고 출근할 수 있대요. 게다가 무료래요. 정말 요즘 이상한 일이 많네.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운들에 감사해했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설날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 네 어머니도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처가 가야 해서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시죠? 그래, 걱정 마라.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끊어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장학금 덕분에 학원을 더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민이는 새 도서관에서 책을 실컷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문화센터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출퇴근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장학재단 감사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행사였지요. 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사장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분이 재단 설립자이십니다. 담당자가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셨고 전 재산을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셨어요. 지훈이는 그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누구 닮지 않았어? 모르겠는데. 지훈이는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재단 행사 갔다 왔어요. 그래, 어땠니? 근데 이상한 게요. 재단 설립자 사진이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누구?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사진 어디 없어요? 진우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할머니야. 지훈이는 두 사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닮았긴 한데.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지훈이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인터넷으로 재단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세움 교육재단, 설립자 박순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 및 교장, 교육사업가. 할머니도 교사셨는데. 지훈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장학생 박지훈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설립자 박순자 선생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설립자님께서 신원 공개를 원치 않으세요. 아, 그렇군요. 다만 설립자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것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지훈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느 병원인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할머니일까? 하지만 할머니가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가난하게 사신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잖아요. 진우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셔 요양병원에. 우리 한번 찾아뵙는 게 어때요? 지훈아, 그럴 필요 없어. 할머니는 편하게 지내시는 걸 좋아하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할머니께 효도하는 거야. 지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재단 장학금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진우 부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어요. 다 장학재단 덕분이야. 정말 감사하네. 지훈이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장학생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의 밤이었습니다. 올해는 설립자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처음이시죠? 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대요. 지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행사 당일 지훈이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형 홀에는 수백 명의 장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젊은 시절 박순자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곧 설립자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바로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요양병원에 방치했던 할머니가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무대 위로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쳐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 모든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로 배신할 수 있지요. 제 말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자가 이 자리 어딘가에 있습니다. 박지훈 학생 나와주시겠어요? 모든 시선이 지훈이에게 쏠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지훈이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앞에 선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일어나렴. 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단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버렸잖아요.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그랬던 거지. 너는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너는 알게 되었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네, 할머니. 이 재단의 모든 것은 너희 같은 아이들을 위한 거란다. 나의 남은 재산도 모두 여기 쓰일 거야. 할머니. 너희 아버지께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니까.
지훈이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이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모님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왔니? 행사는 어땠어?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심각하자 진우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예요. 재단 설립자가 바로 우리 할머니였어요. 뭐라고? 진우와 미경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정말이에요. 오늘 직접 보았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떴습니다. 세운교육재단 설립자 정체 공개 전 재산 600억 기부, 박순자 전 교장 숨겨진 거액 재산으로 장학사업,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교사의 아름다운 복수. 진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미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야. 600억 우리가 600억을.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지금 돈이 문제예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해봤어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버려두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잖아요. 지훈아.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정말 잘못하셨어요. 수민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수민아, 도서관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래. 뭐? 문화센터도 엄마 회사 복지관도 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야. 가족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혜택이 바로 할머니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자.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 해. 가족 모두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요양병원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병원에 도착해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면회하러 왔습니다. 아, 박 선생님.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 뵈어야 하는데요. 그게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어제 이곳을 떠나셨습니다. 떠났다니요? 어디로요? 저희도 모릅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다고만 하셨어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진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니. 대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겉봉에는 아들 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야.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거란다. 지난 10년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대신 너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싶었단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은 재단에 기부했어. 너희에게 남겨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단다. 이것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난 충분해. 지우나 수미나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구나. 진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마. 이제부터라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리고 안녕. 편지를 읽은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도 눈물을 흘렸고 지훈이와 수민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할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에 전화를 돌렸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찾았어요? 아니야. 이번에도 다른 분이셨어. 진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갔습니다.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집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이러다 당신 몸 상하겠어요. 미경아, 우리가 어머니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나도 알아요. 내가 가장 잘못했어. 미경도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내쫓다시피 했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훈이는 재단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재단이니까 제가 도와야 해요. 장학생들을 돕고 봉사활동을 나가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수민이도 도서관에서 어린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교사셨잖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요양원을 찾아가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을 거야. 진우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 학생 내일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무슨 행사인데요? 자세한 건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재단으로 갔습니다. 대형 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커다란 액자가 세워져 있었고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순자 설립자님의 추모식입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훈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추모식이라니. 진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립자님께서는 3개월 전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립자님의 유언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치렀고 오늘 이렇게 추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검은 천이 거쳤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립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재단과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 전해달라는 마지막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행복했단다. 마지막 몇 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 수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의 웃음을 볼 수 있었으니까. 진우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다만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 중요한 것을 잊었을 뿐이지. 미경아, 너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삶이 너를 힘들게 했을 뿐이지.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렴. 지훈아,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내가 재단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거라. 수민아,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며?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렴. 나는 너희에게 돈을 남겨주지 못했어. 하지만 더 큰 것을 남겨주었다고 믿는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남은 인생은 너희 몫이란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거라.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진우는 편지를 읽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할머니의 영정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미경과 아이들도 무대로 올라와 함께 절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담당자가 진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설립자님께서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렸을 때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 가족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우는 직장을 옮겨 사회복지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경도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 활동에 나갔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재단의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재단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수민이는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세움교육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지요. 할머니 오늘도 5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지훈이가 사진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가족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복수가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돈을 남겨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